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이후 방음터널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원에 따른 설치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명확한 안전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경기도교육청이 올 한해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토론 위주의 수업을 도입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보완하는 등 올해 달라지는 교육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화성시 봉담읍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후 거주하면서 지역사회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강력 성범죄자들의 출소가 대거 예정된 가운데 제2, 제3의 박병화 사태가 예상됩니다. 본 예산 3조 원 시대를 맞은 용인특례시가 올해 반도체 산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시정 역량을 집중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 시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교통망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일어난 과천 방음터널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방음터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음벽이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재질이라 그 자체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보다 안전한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까지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터널을 가득 채운 화염이 차들을 가로막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구간에서 불이 난 건 지난달 29일 오후 1시 50분쯤. 트럭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5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020년 수원에서도 이번 사고와 비슷한 방음터널 화재가 발생했는데 두 방음터널은 모두 아크릴 수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소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방음터널 소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음터널의 방제 기준을 담은 국토부 지침을 보면 방제시설 설치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의무가 아닌 검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장소에 따라 방제시설이 아예 필요 없는 예외 규정도 다수 이어집니다. 환경부에서도 관련 기준을 마련해 두곤 있지만 주로 미관과 소음 저감에 대한 내용이고 소재와 관련해선 내구성, 내화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고만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방음터널 소재와 구조가 불이 났을 때 위험성을 높인다고 지적합니다. 가연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에 가연물로서도 기여하는 부분들, 터널형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소방차의 접근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이 많은 부분들, 또 그 안에 있는 다른 자동차들의 또 이제 운전자라든지 자동차들이 좀 화재 확대 위험성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도로 상황 혹은 또 다른 터널 상황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방음 시설의 경우 아크릴 수지나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플라스틱 혹은 접합 강화 유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아크릴 수지가 가장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수원시 하동 방음터널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강화 유리를 사용해 복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고 2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공사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자체 예산으로 조만간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공사비의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파손 우려와 비용 문제로 터널 천장은 플라스틱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지붕에 이 유리 소재 판넬을 설치할 경우 평면이기 때문에 하중에 따라 가지고 파손이 될 우려가 높고 공사비도 1.5배 이상 확보된 예산으로 상연적 방향 방음벽을 우선 설치를 하고 나머지 호수공원 방향 방음벽이랑 지붕 판넬은 주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방음터널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
현재 도내에 설치된 방음터널은 40곳, 고속도로를 포함하면 70여 곳에 달합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 한편으로 비용에 대한 문제도 남은 가운데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렇게 방음터널이 안전 사각지대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설치 과정부터 있습니다. 명확한 설치 기준이나 책임 주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안전까지 고려하기가 힘들어진 건데요. 방음터널이나 방음벽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이라도 명확한 원칙과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박일국 기자입니다. 의왕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 인근에 방음 터널이 세워졌습니다.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한 지 4년 만입니다. 예정에 없던 시설인 만큼 교각을 새로 만들고 방음벽과 방음 터널을 만드는데 6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는 원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택지 개발 사업자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원인자 부담 원칙은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 경부고속도로와 아파트 사이에 높이 17m, 길이 700여 미터에 달하는 방음시설이 세워졌습니다. 17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는 원인자가 아닌 도로공사와 안성시가 분담했습니다. 원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와 안성시는 사업비 분담과 책임 소재를 따지느라 10여 년 동안 법정 공방까지 벌였습니다. 책임 소재가 쟁점이었습니다. 누가 그 책임이 지고 이 사업비를 부담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우리 5대5로 하지 안성시하고 안성시는 아니다. 우리 5대5 너무 많다. 소음 피해의 정도가 정작 설치 기준이 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서고속도로 서수지 IC 구간. 도로 한쪽에는 방음벽이 있지만 반대쪽에는 없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에도 한쪽은 방음시설이 있지만 반대쪽은 주택이 도로에 가까이 붙어 있어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원인자인 도로사업자와 용인시에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해왔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민원의 크기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주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방음벽에 설치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한 거죠. 최근 도내 간선도로가 많아지고 도로에 접한 아파트 단지가 늘면서 관련 소음 민원은 연간 700여 건에 달합니다. 설치 기준이나 원칙이 없고 방음 터널이 집단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면서 사실상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하고 좀 귀찮게 굴면 마지못해서 이제 하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합당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는 게 도로 안전을 위해 우선 전수조사와 함께 시설 보강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내의 시군이 관리하는 방음 터널만 40곳, 11km가 넘고 고속도로에 설치된 것을 합하면 70여 곳이 넘기 때문입니다. 관리 규정도 없고 각각 운영 주체가 다른데 그대로 불구하고 이런 안전 관리 부분만큼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이거는 확인하고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 좀 검토해야 된다. 방음벽과 방음터널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도내 기존 시설을 보강하는 데만 줄잡아 1,000억 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와 함께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방음시설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네, 방음 터널이나 방음벽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조사와 보완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 문제 취재한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방음 터널 보완을 하고 있는 수원 사례를 앞서 살펴봤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난 게 2년 전인데 지금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수원시 하동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난 건 2020년 8월입니다. 사고 시점으로부터 2년 넘게 흐른 건데요.
시간이 걸린 이유는 앞서 리포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막대한 비용 때문입니다. 복구비는 70억 5천만 원으로 순수 공사비로만 60억 원이 들어갈 전망인데요. 2020년에 화재가 발생했던 방음터널은 아크릴 수지, 플라스틱이었는데 이번엔 안전을 위해서 강화유리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천장은 유리가 아닌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소재를 쓰게 되는데요. 일단 천장에 유리를 설치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리로 인한 2차 사고 우려가 있다고 하고요. 또 천장을 유리로 할 경우에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시공법도 달라져야 해서 비용이 1.5배 이상 더 들어간다는 게 수원시의 설명입니다. 설치되는 방음판 자체만 놓고 보면요. 폴리카보네이트는 1제곱미터당 32만 원, 강화유리는 36만 원이 든다고 하고요. 기존에 쓰였던 아크릴의 경우엔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보다도 30% 정도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음판 소재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강화유리, 플라스틱, 이 소재 성질로만 봤을 때 이 화재에 취약한 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자료가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이 2018년 공개한 자료입니다. 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 및 방제 대책 수립 연구라는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실험을 했더니 아크릴 수지의 인화점은 280, 폴리카보네이트의 경우 450도 정도였고요. 접합유리는 불이 잘 붙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크릴 수지의 경우는 방음판이 녹아서 떨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타는 특징을 보였고요. 세 가지의 소재 가운데 화염 전파도 가장 빨랐습니다. 화재 안전성만 놓고 보면 가장 저렴한 아크릴 수지가 가장 위험한 거죠. 그렇다면 가장 저렴한데 가장 위험한 이 아크릴 수지 소재로 된 방음 시설이 가장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더 걱정인데 또 다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황 조사 그리고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관리나 설치 주체가 제각각이라는 게 어려운 점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방음시설이라는 게 아파트나 도로 신설 과정에서 민원에 의해 지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필수 시설이 아니라 부가 시설처럼 들어서다 보니까 설치 비용을 누가 낼지 또 관리나 보수는 누가 할지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설치가 되더라도 어마어마한 비용 때문에 후속 관리나 보완이 어려운 거죠. 말 그대로 이게 참 돈 먹는 하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 방음 터널을 설치하고도 또 후속 관리에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 주체도 애매하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따르는데 이게 뭐 어떤 해결 방안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수원시 하동 방음터널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보면요. 2012년 광교 신도시 개발 당시 도로를 만들면서 GH가 지은 시설이었습니다. 시설 자체는 용인과 수원시의 절반씩 걸쳐 있고요. 일대 도로 관리는 수원시가 맡고 있습니다. 이에 터널 화재 이후 복구 과정에서 수원시는 각 주체의 비용 부담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여의치 않아서 자체 예산으로 일단 공사를 시작했지만 나머지 절반의 공사비 30억 원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한 소재로 짓기는 해야 하는데 수십억 원대의 예산 확보는 어려운 지자체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인 거죠. 하루빨리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수원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행안부 특별교부세도 다시 한번 요청해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방음터널 적용 소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간은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또 전문 기관을 통해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근데 결과가 나오려면 내년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일부 지자체들은 미봉책으로 플라스틱 소재 방음판에 내화성 도료를 입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효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도교육청이 올해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토론 위주의 수업을 도입하고 학생 인권 조례에도 보완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육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교육 현장에서 올해부터 변화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
먼저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IB 교육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갑니다. IB, 즉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토론 위주로 수업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한편 논술을 기반으로 평가받는 교육 방법을 뜻합니다. 급작스럽게 곧바로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도교육청은 올해 교원을 대상으로 IB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연수 과정을 거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본청에 화해중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원과 용인, 화성, 오산 등 6개 교육지원청에 전담팀도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학생 인권 조례도 손을 봅니다. 기존 조례가 학생의 권리 보호에 치우쳐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거나 또 권리만 중시하는 조례가 아니라 학생의 책임을 조금 더 강화해서 교권과 학생을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의도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급식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75곳에서 카페테리아 급식을 시범 운영합니다. 원하는 것을 골라 먹는 뷔페식 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급식실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환기시설 등 노후화된 시설도 교체에 들어갑니다. 끝으로 올해 3월부터는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등교 시간을 결정해 운영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2023년 경기교육, 어떤 변화된 모습과 성과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지역을 추가로 대거 해제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기존의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경기 4개 시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경기 지역의 주택 가격은 평균 3.68% 하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던 과천과 광명, 하남시는 평균보다도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지난달 주택가격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주간 단위 아파트 값으로 볼 때 하락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집값 하락세가 멈추질 않자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풀리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과천과 광명, 성남, 하남 등 4개 시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남아있지만 이들 지역 모두 규제 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경기도는 전 지역에서 규제가 사라집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년에서 5년, 민간택지는 2년에서 3년 거주 의무 등의 규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화성 지역의 철도 건설 사업들이 올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GTX-A 동탄 수소 구간이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고 트램과 동인설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성 지역의 철도 건설 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화성 동탄역을 출발해 수서, 삼성, 서울역을 거쳐 파주 운정역까지 이어지는 GTX-A 노선. 오는 2028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50% 수준입니다. 최근 정부가 GTX-A 동탄에서 수서 구간을 우선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탄 수서 구간의 공정률은 65%로 내년 상반기 중 개통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동탄 수서 구간이 개통되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이동 시간은 30분 이내로 대폭 줄어듭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 1시간 20분가량 소요되는 이동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광역교통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장시간 출퇴근길의 고통을
해방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탄역을 기점으로 한 다른 철도 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확정된 동탄 트램 건설은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고 동탄 인도건선도 올해는 전 구간에서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동탄 트램은 오는 2027년, 동탄 인도건선은 2026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탄역은 기존의 SRT를 더해 4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경기 남부 지역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화성 서부 지역에선 신안산선 연장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토부가 실시 설계만 승인하면 2027년엔 향남까지 신안산선이 운행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 기본 방침 수립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맞춰 안양시도 새해 시작과 함께 평촌 신도시를 대상으로 정비 기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합니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양시는 조만간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도 포함됩니다.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도 같이 포함이 돼서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실제 업무 추진은 평촌 신도시 정비 사업과 구분해서 기본 계획 수립도 구분해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에는 정비 방향과 함께 정비 예정 구역을 설정하고 우선 추진 선도 지구도 지정할 계획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도 정하고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과의 연계 방안도 찾게 됩니다. 이와 함께 평촌 신도시 정비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과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상생 방안도 마련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용역 진행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시에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각 동별 여러 분야의 많은 의견을 들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은 오는 4월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 기본 방침이 연말께 나오는 관계로 올해에는 주민 설문조사와 함께 필요한 기반시설 등 기초조사를 진행하며 틀을 짜놓을 예정입니다. 이후 정부의 기본 방침이 나오는 대로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서둘러 이렇게 준비한 끝에 아마 1월 초에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가격 입찰 등을 거쳐가지고 아마 3월 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0년이 흘러 신도시 같지 않은 신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정비될지 용역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크립톤과 제논 등 지구상에서 아주 소량만 존재하는 희귀가스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생산이 어려워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 희귀가스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을 평택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하영 기자입니다.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꼭 필요한 희귀가스, 이름조차 생소한 크립톤과 제논, 네온 등은 지구상에 아주 적은 양만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을 수입해서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생산합니다. 경기도가 미국 글로벌 산업용 가스 생산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린데코리아와 반도체 희귀가스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린데는 평택 공장에 오는 2031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자해 생산 시설을 설립합니다. 그동안 산업용과 의료용 가스를 생산해 왔는데 앞으로는 반도체용 희귀가스도 직접 생산하게 된 겁니다.
그린데코리아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서 일부 이제 여기에 그 증설 투자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설비를 좀 저쪽 다른 쪽에 현국 쪽에다 좀 투자를 해서 하여간 국내 그 수급 안정에 좀 기여를 하고자 그렇게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생산하게 될 희귀가스는 국내 공급량의 절반 정도입니다. 국내 반도체용 희귀가스 공급만 안정화와 수입 대체,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됩니다. 투자를 유치하게 돼서 우리 도민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또 AI 빅데이터나 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이 같은 성장 산업에 투자와 또 일자리 만들기에 평택 지역은 삼성전자 등 첨단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소부장 업체 유치에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모든 공정에 있어서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최대한 뒷받침 해드리고 빨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용인에 미국 램 리서치 등 반도체 장비 회사를 유치하는 데 이어 희귀가스 생산업체까지 유치하면서 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화성시 봉담읍은 지난 연말부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박병화의 집 앞에는 여전히 삼엄한 경비가 이어지고 있고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은 마을을 떠나고 있는데요. 올해도 강력 성범죄자들의 출소가 잇따를 예정입니다. 제2, 제3의 박병화 사태가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촌. 인근 주민들은 박병화가 이사 온 날부터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박병화의 집 앞에선 퇴거를 촉구하는 집회가 53차례나 이어졌고 여대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며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박병화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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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살고 있는 안산시 와동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두순 거주지 인근 어린이집 두 곳은 문을 닫아야만 했고 젊은 층들이 떠나면서 동네는 슬럼화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수가 여기가 67명까지 애들이 있었죠. 지금 아예 없는 거예요? 없다니까 한 명도요. 문 잠가놨잖아요 아예. 선생님 같은 딸 여기 보낼라. 다시 여기 보내겠냐고요. 여기까지 이제. 올해는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문제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올해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는 66명. 이 중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강력 성범죄자가 54명이나 됩니다. 당연히 지자체들은 이들이 어디에 거주하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제도 자체가 그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좀 많이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성범죄율도 높고 다시 재범률도 높고 해가지고 그런 좀 근본적인 대책을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가시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자 거주지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법무부도 새해 들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관 신년사를 통해 강력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본예산 3조 원 시대를 맞은 용인 특례시가 올해 반도체 산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시정 역량을 집중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를 목표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 시티 등 굵직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이에 걸맞는 고속도로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용인 특례시의 올해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천억 원 넘게 증가한 3조 2,147억 원입니다. 시 최초 본예산 3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은 새해를 맞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예산 편성에 따른 시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최일선 목표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로의 도약입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 마스터 플랜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 시티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8만 3천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플랫폼 시티부터 클러스터까지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완성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 만들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국내의 훌륭한 반도체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우리 반도체 역량을 키우고 특히 기흥구에서 처인구 원삼 일주까지 연결하는 일명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해 이 일대 35만 제곱미터를 새로 개발하고 반도체 소부장 유망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철도와 도로망 확충 계획도 내놨습니다. 경강선을 광주 삼동에서 처인구 남사까지 연결하고 동백 신봉간 경전철 노선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오는 12월에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완공에 맞춰 용인 IC를 신설하고 경부고속도로 남사 진이 IC 신설, 영동고속도로 동백 IC 개설도 꾸준히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름의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시민들로부터 지혜도 구하고 가르침도 얻으면서 우리 용인의 변화 발전 이뤄나가겠습니다. 이 시장은 올해 역동적인 성장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키우는 시정,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넓히는 시정, 시민 삶을 존중하는 높이는 시정, 그리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 광명시는 시민들에게 자기개발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평생학습 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민 토론회를 통해 25세 이상 모든 시민들에게 20만 원 지급을 결정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 문제 등으로 시의회와의 긴 마찰 끝에 지급 대상이 크게 좁혀졌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광명시는 재작년부터 평생학습 장학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 나이가 되는 시민들에게 자격증 공부와 독서, 운동 등 개인이 필요한 자기 개발을 하는데 시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지급 규모와 대상을 정하는 게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광명시민 공론단과 시민 500인 원탁 토론회 등을 거치며 25세 이상 모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시의회의 제동에 사업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시의회는 8년 동안 매년 60억 원이라는 큰 비용이 발생하고 신청을 선착순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후 1년여간 집행부와 의회의 긴 소통 끝에 합의점을 찾았지만 지급 대상과 금액은 대폭 수정됐습니다. 평생학습 장학금이라는 명칭이 평생학습 지원금으로 변경된 가운데 25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20만 원 지급 계획은 50세가 되는 모든 시민에게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50세보다 나이가 많으면 받을 수 없고 49세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회와 몇 차례 토론과 협의 끝에 당초에 설계했던 것이 50세에 도달하는 분한테 지급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50세에 도달하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형식으로 해서 명칭 변경해서 의회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광명시는 다음 달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지원금으로 매년 16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며 5천여 명의 시민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부지에 종합병원과 특목고도 유치해 안산의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이재문 기자입니다. 안산시 사동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부지입니다. 오는 7월 완공을 목표로 카카오 데이터센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데이터센터의 용량은 6헥사바이트로 12만 대 이상의 서버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에는 산학 협력 공간도 조성해서 대학과 기업,
시민들의 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 옆에는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산학연 혁신 허브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9월쯤 건물이 완공되면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과 연구소 등이 입주하게 되고 대학의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는 종합병원 유치와 특목고 설립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안산시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한양대 일대를 안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양대학교와 우리 안산시가 정말 성공 모델, 두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양대 일대를 실리콘밸리처럼 개발하기 위해 안산 테크노밸리 기본 구상에 협력하고 로봇시티 안산 구축을 도모합니다. 교통 편의를 위한 신안산선 한양대역 추가 설치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시장님 말씀 주신 대로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관성들이 있어요. 관성. 근데 그것들을 좀 빼보시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두 기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 부서의 책임자들로 협력팀을 구성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해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더라도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소득세 공제를 해주고 기부금의 일정 금액까지는 답례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경기도 내 지자체들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이색 답례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가 소개합니다. 용인시가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답례품입니다. 지역 농민들이 직접 만든 특산물을 선물 세트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목이버섯 등 천연 재료로 만든 조미료 세트와 송화버섯과 산삼이 들어간 차 세트는 제법 인기 있는 특산물입니다. 귀여운 디자인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이 들어간 기념품과 굿즈도 답례품에 포함됐습니다. 용인시에 기부를 하시면 그 기부금의 30% 내에서 저희가 이제 답례품을 선정하고 바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포인트를 더 쌓아서 나중에 다른 품목으로 또 선택할 수도 있고. 지역 화폐를 답례품으로 내건 곳도 있습니다. 수원시와 양평구는 답례품에 지역 화폐를 포함시켰습니다. 안양시는 FC 안양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연간 회원권 등을 답례품으로 확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밖에 관광 상품을 내건 곳도 있는데 도내에선 가평군이 지역을 순회하는 관광 상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사회적 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와 도내 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79종을 답례품으로 결정하고 공급업체 27곳을 선정한 상태입니다. 누구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향 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손쉽게 기부를 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기부금의 30%는 해당 지역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어난 고향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거주한 지역 이외의 곳이라면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어느 지역이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청소년이나 문화 관련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일상 속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군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도예가가 흙과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미술 도구를 만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권예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굴과 조개 껍데기 분말을 기본으로 흙과 물 등을 섞어 만든 반죽. 최대 한 달간의 숙성 과정을 거치면 인체에 유용한 미생물, EM 가득한 흙점토가 만들어집니다. 점토를 가래떡 틀에 넣고 찍어내면 손가락 모양의 흙가락이 완성됩니다. 흙가락은 분필과 같은 미술 도구로 종이는 물론 돌이나 아스팔트에서도 쉽게 그려집니다. 차이가 있다면 물에 씻겨 내려가도 자연에 해를 주지 않는 자연 친화적인 미술 도구라는 점입니다. 버려지는 굴폐각을 다시 친환경 원료로 재탄생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다양한 돌가루와 혼합이 돼서 자연으로 되돌아가더라도 그것이 자연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소생시키는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의 대표는 도예가입니다. 예술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전공을 살려 친환경적인 미술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2년 전 군포 예비 사회적 기업의 이름을 올리면서 본격적인 컨설팅과 사업 개발비 등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친환경 교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굴껍데기를 활용한 화분을 만들어 해양환경공단 공모전에서 대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예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소중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인 집. 집이 불탄다면 너무 속상하겠죠?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정말 처참하죠?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인 집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짜잔!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주택용 화재 경보기 그리고 이 빨간색 소화기를 합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용 화재 경보기는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천장에다가 달아요. 우리 가족이 외출을 하거나 밤에 깊이 잠들었을 때 불이 난 걸 알아차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불이 난 걸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연기를 감지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불이 난 걸 알려주거든요. 얘는 불이 난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방마다 하나씩, 구획된 실마다 하나씩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빨간색 소화기. 정확한 이름은 축압식 소화기예요. 불이 났을 때 얼른 소화기를 가지고 가서 안전핀을 뽑으면 잘 안 되죠? 침착하게 바닥에 내려놓고 손잡이를 움켜쥐지 않고 이렇게 안전핀을 뽑으면 잘 됩니다. 노즐을 빼서 침착하게 빗자루로 쓸듯이 불을 꺼주시면 되는데요. 실내에서는 내가 탈출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문을 등지고 불을 꺼주는 게 좋아요. 초기 진화는 작은 불만, 큰 불은 빨리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하고 119 신고도 내가 대피가 완료된 이후에,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는 제외예요. 단독주택에만 꼭꼭꼭 준비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이번 사례는 BTV 경기뉴스에서도 보도됐었는데요. 주택 가스레인지에 올려두었던 음식물이 타면서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빈집이었는데요. 마침 이웃이 경보기의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최근 10년간 주택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보면 부주의가 가장 많습니다. 주로 아까의 신고 내용처럼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채로 잠이 들거나 자리를 비워서 음식물이 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야 취약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택에서 난 화재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생겼는데요. 우리가 잠든 깊은 밤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집안에 불이 난 걸 알려주는 고마운 존재가 바로 이 주택 화재 경보기입니다. 이 주택용 화재 경보기는 소화기와 함께 주택용 소방 시설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제가 주택 형태별로 설치 대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과 연립, 빌라, 다세대 주택이 해당하는 공동주택 모두 설치 대상입니다. 그럼 이 주택 안에 경보기와 소화기를 몇 대나 또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화면과 같이 주택용 화재 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즉 침실, 거실, 주방 등
방마다 설치해야 됩니다. 소화기는 세대별 1대 이상, 단독주택의 경우 층별 1대 이상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설치도 아주 쉽습니다. 설치 전 배터리를 먼저 연결하고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경보기의 고정 틀을 천장에 연결해주고 경보기 본체를 돌려서 고정 틀에 맞물려 주시면 됩니다. 주택용 화재 경보기 배터리 수명은 10년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테스트 스위치를 수동으로 눌러 경보음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아직 집에 이 경보기와 소화기가 없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주제로 한 샌드 아트를 끝으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